엄마,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 여기 사인하세요. 큰아들 민수가 내 앞에 서류를 내밀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 손은 떨렸고 며느리는 옆에서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실 때 되셨어요. 치매도 오셨는데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 이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든 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3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40살에 결혼해서 27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죠. 자식들한테는 엄한 아버지였지만 저한테는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얼마 후 큰아들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보험금 얼마나 나왔어요? 보험금.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회사에서 가입해둔 산재보험과 생명보험으로 꽤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3억이었죠. 하지만 전 자식들에게 그 금액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 나왔어. 장례비 쓰고 나니 별로 안 남았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 혜진의 눈빛도 날카로워졌죠.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우린 다 알아요. 아버지, 보험금이 최소 몇 억은 된다는 거. 그때 작은 아들 민호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형 말이 맞아요. 우리도 힘들어요. 저도 빚이 있고 형도 사업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들이 돈 때문에 찾아왔다는 걸. 얼마 안 남았다니까. 엄마도 살아야 하는데 뭘 너희한테 다 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운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밤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형 엄마가 돈 숨긴 거 확실해. 아버지 보험금이 3억은 될 텐데.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은행 조회해봐도 통장에 얼마 없더라. 분명 어딘가 숨겨뒀을 거야.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안 준다는데. 며느리 혜진이 낮게 웃었습니다. 방법이 있지. 어머니, 요즘 건망증 심하시잖아요. 병원 가서 치매 진단만 받으면 성년후견인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를 무능력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우리가 어머니 재산 관리할 수 있어요. 통장도 다 볼 수 있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치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도 충분히 의심스러운데요. 가습을 켜놓고 깜빡하신 적도 있고, 며칠 전엔 약 드시는 것도 깜빡하셨잖아요. 그래도 여보, 우리도 살아야죠. 사업 망해서 빚만 5천 있는데 시어머니 돈 그냥 놔둘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정신병원에 정신병원까지는 아니고요. 요양병원 같은 데 계시면서 편히 쉬시게 하는 거죠. 어차피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작은 아들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형이 알아서 해. 나도 도박빚 때문에 미치겠어.
저는 화장실 문 앞에 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나? 내 자식들이?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시험한다면 저도 자식들을 시험해 보겠다고. 제가 정말 치매에 걸렸을 때, 제가 정말 무능력해졌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똑똑히 보겠다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치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밥 먹었니? 저녁을 먹고 난 지 30분도 안 돼서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방금 같이 먹었잖아요. 그래? 내가 깜빡했나? 저는 일부러 헷갈린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는 척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켜놓지는 않았고 켠 것처럼 손잡이만 만지작거린 후 나갔죠. 어머니, 가스불 켜놨잖아요. 혜진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어머, 그랬어. 미안해. 저는 당황한 척 연기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자식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엄마 정말 치매 같은데. 병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몰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책장 구석에 있던 낡은 라디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즐겨 듣던 그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라디오가 아니라 소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자제품 가게에서 몰래 산 것이었죠. 이제부터 모든 걸 기록하자. 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절친했던 분이죠. 변호사님, 부탁이 있어요. 순자 씨, 무슨 일이세요?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하며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 이 변호사는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네. 확실히 보고 싶어요. 제 자식들이 정말 그런 애들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그날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치매 걸린 노인. 하지만 자식들 몰래는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하는 냉철한 어머니. 창밖으로 가을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장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녹음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죠. 자식들아.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다 보고 있단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희도 알게 되겠지. 나는 모든 걸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작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검진도 받으실 겸 병원 한번 가시죠. 병원, 왜? 나 아픈 데 없는데. 그냥 정기검진이요. 나이 드시면 검사 받아야죠. 저는 일부러 투덜거리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드디어 시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 아들 민수와 며느리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건강검진센터인데요. 치매 검사도 같이 해보시면 어때요? 혜진이 살며시 제안했습니다. 치매, 내가 왜 치매 검사를 받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요즘 건망증도 심하시고
저는 마지못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시죠? 글쎄요, 10월 아니 11월. 실제로는 10월 15일이었습니다. 대통령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뭐더라. 저는 일부러 더듬거렸습니다. 100에서 70 빼보세요. 100에서 7 빼면 93 아니 92? 의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나서 의사는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가 의심됩니다. 치매 초기 단계일 수 있어요.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민수와 혜진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이상한 기대감 같은 게 서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응, 괜찮아.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살짝 열어두고 거실에서 나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진짜 치매 맞는 것 같던데. 의사가 그러는데 초기래 지금 서류 준비하면 성년후견인 신청 가능할 것 같아. 그럼 엄마 통장 다 볼 수 있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그리고 엄마 명의로 된 재산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진짜? 그럼 아파트도? 당연하지. 재개발 들어오면 아파트 세채가 얼마인데 최소 20억은 되겠어.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으며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 보험금 어디 넣어두셨어요? 보험금? 그거 다 썼어. 다 썼다고요? 장례비만 쓰기엔 너무 많이 나왔을 텐데요. 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생활비로 쓰고 뭐 약값도 들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희도 답답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최소 몇 억은 받으셨을 거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TV만 바라봤습니다. 혜진이 갑자기 리모컨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제 말 듣고 계세요. 듣고 있어. 그럼 대답하세요. 돈 어디 넣어뒀어요? 없다니까. 없긴 뭐가 없어요. 당신같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돈을 날렸을 리가 없잖아요. 그 순간 제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죠. 내가 평생 귀하게 키운 아들의 아내가 나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다니. 혜진은 제 눈물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에이, 치매 걸려서 진짜 모르는 건가?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더 봐야겠어. 끝까지 봐야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방 서랍이 열려 있었거든요. 누가 내 방을 뒤졌어. 급히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없어진 게 보였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사진첩. 설마.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민수, 민호, 혜진, 그리고 작은 며느리, 미경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사진 한 장을 탁자에 던졌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그건 남편과 다른 여자,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며느리가 다그쳤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대답해요. 이 여자가 누구냐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빠의 옛날 사람이야. 옛날 사람? 그럼 이 애는? 모르겠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모르세요?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혜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혹시 형 아니에요? 작은 아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대답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민수야. 넌 네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그 여자가 너를 낳고 사라졌어. 그래서 네 아빠가 나랑 결혼하면서 너를 데려온 거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전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해. 말 못했어. 30년 동안 거짓말하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난 널 내 아들로 키웠어. 진짜 내 아들처럼. 됐어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엄마가 우리한테 돈을 안 주려고 했는지. 어차피 전 친아들도 아니니까요. 민수야, 그게 아니야. 그만하세요. 민수가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혜진도 차갑게 웃으며 따라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민호, 그리고 며느리 미경만 남았습니다. 엄마,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전 진짜 친아들이에요. 그래. 넌 내가 낳은 아들이야. 그런데 왜 형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네 형이 상처받을까 봐. 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요. 형이 친아들이 아니니까 재산도 저한테만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면요. 왜 형한테 숨겼는지 이제 알겠어요. 민호도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실 그 사진은 제가 일부러 만든 거였습니다. 민수는 제 친아들입니다.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그런 거짓 사진을 만들어서 자식들이 발견하게 했습니다. 왜냐고요? 자식들을 시험하고 싶었으니까요. 만약 민수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민수는 내가 차별한다고 생각하고 민호는 자기만 재산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구나.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30년간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는데 결국 그들은 돈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책장 구석에 있는 낡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대화도 전부 녹음됐습니다. 좋아. 이제 2단계야.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는 건 집 안에서만입니다. 밖에서는 완벽하게 정상인이죠. 이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순자 씨, 어떻게 되셨어요?
변호사님,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지난 2달간 녹음한 겁니다. 자식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대화 전부요. 이 변호사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재산 관리 가능해. 아파트 세 채면 20억은 되겠어.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 시도네요. 재산 탈취 미수까지 인정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직 고소 안 할 겁니다. 네? 왜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요. 진짜 이 애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순자 씨,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해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 전 재산 목록이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전부 순자 씨 명의예요? 네. 남편 보험금 3억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1억밖에 안 나왔죠. 자식들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부풀려 말한 거예요. 그럼 이건 제 친정 재산이에요. 결혼하기 전부터 모아둔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죠. 남편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서류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2채, 분당 상가 건물 1채, 주식 계좌 약 30억 원. 총 자산이 거의 50억이 넘네요. 이 변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25살 때부터 모은 돈이에요.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땅도 있었고, 그걸 팔아서 부동산에 투자했죠. 남편한테도 말 안 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남편이 착하긴 했지만, 돈 관리는 못했거든요. 말했으면 다 써버렸을 거예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아파트 세 채만 알고 있어요. 그것도 남편 명의였다가 제 명의로 넘어온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재산은 따로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럼 순자 씨 계획이 뭡니까? 자식들이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그때 제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제가 멀쩡하다는 걸 증명하고 모든 녹음 자료를 공개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재산 목록도 공개할 겁니다. 자식들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 씨 그래도 자식들인데 변호사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도 자식들이라는 거. 하지만 이 아이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어요. 진짜 엄마를 생각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마지막 기회를 줄 겁니다. 진짜 뉘우치는지 보고 싶어요. 그때까지는 기다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흐렸습니다.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저는 속으로 자식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부디 정신 차려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집에 도착하자 민수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응, 그냥 산책. 산책? 치매 환자가 혼자 산책을 나가요.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 미안해. 앞으로 혼자 나가지 마세요.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 말을 하는 민수의 눈빛에는 걱정이 아니라 감시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를 가둬두려는 거구나.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제 눈물처럼.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눈물 흘릴 때가 아니니까요. 싸워야 할 때니까요. 2주 후, 민수가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이게 뭔데? 엄마 건강관리 서류예요. 정신병원 등록하려면 필요하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 동의서. 이걸 제가 사인하면 법원에 정식으로 저를 무능력자로 만드는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인 안 하면 안 돼. 엄마, 이거 안 하면 병원 못 가요. 엄마 치료받으려면 필요한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사인했습니다. 민수와 혜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혜진이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한 달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년 후견인 심판 기일이 잡혔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법원 가야 해요. 법원, 왜? 그냥 간단한 절차예요. 금방 끝나요. 민수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날이 제가 준비한 날이라는 걸. 법원 가는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멍한 표정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어머니, 옷 거꾸로 입으셨어요. 혜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일부러 더 헷갈려 하는 척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민수와 혜진은 흥분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끝이야. 그럼 바로 아파트부터 처리하자. 재개발 들어오기 전에 팔면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제가 듣고 있다는 것도 까맣게 잊은 채 재산 처분 계획을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판사님이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이순자 씨의 변호인 이동욱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인? 엄마, 왜 변호사를 부르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최근 들어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습니다. 혼자 계시기 어려운 상태라서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진단서가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민수가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피의견인 이순자 씨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순자 씨,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치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저는 치매 연기를 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순자 씨 계속 말씀하세요. 제 아들들은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치매 환자 연기를 하며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지금 무슨 말을? 증거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지난 3개월간 신청인들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아파트 팔아서 빚 갚자.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재산 처분할 수 있어. 아파트 세 채면 20억은 되겠어. 법정에 자식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정희 박사의 소견서입니다. 이순자 씨는 어제 재검을 받았고 인지 기능 정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치매가 아니군요. 네, 판사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큰아들 민수에게 말했던 것, 그러니까 민수가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네?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수야, 넌 내 친아들이야. 네 아버지와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그 사진은 내가 일부러 만든 거였어.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싶었어. 만약 네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지. 그래서요? 결과는 최악이었어. 민수 너는 내가 너를 차별한다고 생각했고, 민우 너는 혼자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기뻐했지. 형제가 아니라 경쟁자가 된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제 전체 재산 목록입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2채, 분당 상가 건물 1채, 주식 계좌 총 자산이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약 50억 원입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혜진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50억? 너희가 아는 아파트 세 채는 전체 재산의 일부일 뿐이야. 진짜 재산은 따로 있었어.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모아둔 돈으로 투자한 거지. 그럼 아버지 보험금 3억은? 그것도 거짓말이야. 실제로는 1억밖에 안 나왔어. 너희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부풀려 말한 거야. 민수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래. 너희는 존재하지도 않는 돈을 차지하려고 진짜 엄마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던 거야.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명백한 노인학대 시도로 판단됩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은 기각합니다. 판사님,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신청인들은 형법상 노인학대 및 재산 탈취 미수로 고소당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민수와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민수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순자 씨 고소 의사가 있으십니까?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제 자식들이 1년간 제 도움 없이 살아보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뉘우쳤는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년 후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뒤에서 민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회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호텔에 묵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있던 녹음기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네 역할은 끝났구나. 그리고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녹음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더 이상 증거를 모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자식들이 정말 변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50억 재산이 있었지만 20평짜리 작은 집을 선택했습니다. 순자 씨 이런데 사실 필요 없잖아요. 좋은 아파트 사세요. 이 변호사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혼자 살기에 딱 좋아요. 사실 큰 집이 두려웠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았거든요. 민수와 민호는 그 이후로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 한 달은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가끔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믿음은 다시 줄 수 없어. 엄마, 1년 뒤에 보자.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이 변호사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순자 씨가 부탁하셔서 아드님들 근황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큰 아드님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공장. 내 사업 실패 후 파산했는데 빚 갚으려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하루 12시간씩 야간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리고 큰 며느리도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많이 어려워 보이더군요. 서류에는 민수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모습. 예전에 말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떻게 지내요? 도박을 끊었습니다. 정말요? 내 도박 중독 치료 모임에 나가고 있고 중고차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진 않지만 성실하게 일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작은 며느리도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하고 있더군요. 두 분 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변한 걸까?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건지, 진짜 뉘우친 건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손주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의 아들 12살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어.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엄마도 울고. 할머니, 우리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죄 없는 손주들까지 힘들게 한 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추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원룸 거실에 소반을 놓고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와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들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살이 빠졌고 민호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들어와.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민수가 들고 온 것은 작은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예전처럼 비싼 선물이 아니라 시장에서 산 듯한 소박한 과일들이었습니다. 고맙다. 들어와서 차례나 지내자. 우리는 작은 소반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요. 진짜 엄마를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박 끊었어요. 이제 안 해요. 그리고 형이랑 사이도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재산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저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정말 변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니? 제 질문에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증명할 수 없어요.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엄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뭐, 엄마는 정말 저를 친아들로 생각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너를 처음 안았을 때부터 넌 내 아들이었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했을 때 내 마음도 너무 아팠어.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고 싶었어. 만약 민수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지. 형제로 남을지 아니면 경쟁자가 될지. 그래서 결과는? 최악이었어. 너희는 형제가 아니라 상속자 1순위와 2순위가 되어버렸어. 민수와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엄마. 민호가 말했습니다. 형이랑 매주 만나요. 술 마시면서 이야기해요. 예전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정말이야? 네, 그리고 형 빚 갚는 것도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제 월급이 많진 않지만 조금씩 보태고 있어요. 민수가 동생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 녀석이 매달 50만 원씩 보내줘요. 자기 생활도 빠듯할 텐데. 형 빚 제 탓도 있잖아요. 제가 도박빚 때문에 형한테 돈 빌렸었고.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재산은 이제 신경 안 써요. 저희는 그냥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왜 이래? 아니, 진심이에요. 요즘 공장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돈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가족이 있는데.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중고차 팔면서 느꼈어요. 돈은 벌면 되는데 가족은 잃으면 끝이라는 거. 저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예전의 욕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년이 다 됐으니 이제 내 결정을 말하겠다.
민수와 민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첫째, 너희를 용서한다. 엄마, 하지만 둘째, 믿음은 다시 줄 수 없다. 두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용서는 할 수 있어. 너희도 내 자식이니까. 하지만 예전처럼 믿을 수는 없어. 그건 시간이 더 필요해. 그리고 셋째,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산 분배 계획서야. 민수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전체 재산 50억 중에서 15억은 이미 이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어. 지난달에 엄마, 25억은 손주들 교육 신탁에 넣었어. 준호, 민지, 서연이 20살 될 때까지 쓸 수 없어. 오직 교육비로만 사용 가능해. 그럼 나머지 10억은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그리고 마지막 10억.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줘. 민수와 민호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엄마 그게 내가 죽으면 그 10억도 전부 손주들한테 갈 거야. 너희는 받을 게 없어. 화났어. 제 질문에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엄마 괜찮아요. 민호도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스로 벌 수 있어요. 돈 많이는 못 벌어도 가족 먹여 살릴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여기 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전화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당연하죠, 엄마. 민수가 반색하며 대답했습니다. 매주라도 올게요. 매주는 부담스럽고 한 달에 2번 정도. 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은 자주 보내. 할머니가 보고 싶어. 알겠어요, 엄마. 우리는 차례상 앞에 둘러앉아 돌아가신 남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건가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차례상의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당신이 오라. 추석이 지나고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노인분들께 무료 급식을 배식하는 일이었죠. 순자 씨 오늘도 오셨네요. 복지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이 일이 재미있어요. 50억이나 있으시다면서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봉사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 오후에는 오랜 친구들과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순자야,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졌다. 친구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엔 뭔가 걱정이 많아 보였는데 지금은 홀가분해 보여. 맞아.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아.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식들과의 문제를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오늘 빚 다 갚았어요. 정말 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모았어요. 민호도 도와줬고. 잘했구나.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저 아직도 돈만 쫓아다니며 살았을 거예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진이랑도 관계가 좋아졌어요. 예전처럼 돈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그래,
잘 됐구나.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가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준호, 민지, 서연이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들 얼마나 컸어.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제 좁은 원룸을 신기하게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사세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살기엔 딱 좋아. 큰 집은 외로워. 그럼 우리랑 같이 살아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대신 너희가 자주 놀러 오면 돼. 약속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내 예전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여유로워 보여요. 그럴지도 모르지. 이제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으니까. 엄마, 제가 효도 못해서 미안해요. 괜찮아. 네가 잘 사는 게 효도야. 그날 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서류. 유언장. 저는 펜을 들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죽으면 손주들 교육 신탁 25억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25억 중에서 15억은 사회복지재단에 추가 기부, 5억은 민수에게, 5억은 민호에게. 단, 조건이 있다. 이 돈은 내가 죽고 10년 후에 준다. 그 10년 동안 너희가 진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다. 만약 그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도박을 하거나 빚을 지거나 가족을 버리면 그 몫은 자동으로 손주들에게 간다. 너희가 정말 변했다면 10년 후 이 돈을 받아라. 하지만 그때도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면 받을 자격이 없다. 저는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마음속으로 자식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용서했어.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해. 그래도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믿을 수 있을 거야. 천천히 가자.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첫눈 왔어요. 보고 계세요? 응, 보고 있어. 엄마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그래, 좋아.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것처럼.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수는 지금 작은 식당을 운영합니다. 며느리 혜진과 함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며 정직하게 벌고 있죠. 민호는 중고차 판매점을 차렸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지금도 매주 만나서 술 한 잔씩 합니다. 예전처럼 재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제로서 서로의 일상을 나눕니다. 손주들은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교육 신탁으로 좋은 학교에 다니고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자 씨 오늘 봉사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선생님도 수고하셨어요. 복지관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잘했어. 당신이 옳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누구야? 엄마, 민수, 민호 그리고 며느리들,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깜짝이야. 어떻게 들어온 거야? 비밀번호 알잖아요. 엄마 생신이라고. 깜짝 파티 준비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싼 케이크가 아니라 동네 빵집에서 산 소박한 케이크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가족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촛불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게 해주세요. 돈 때문에 싸우지 않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자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금이 가장 행복해. 그리고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50억이 있을 때보다, 큰 집에 살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돈이 가족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50억이 있었지만 가장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원룸에 살지만 가장 행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